오늘의 정치 연안을 시원하게 설명해드리는 정치 오프너 순서. 오늘의 첫 번째 키워드 볼까요? 숨긴 적이 없습니다. 바로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오늘 아침 출근길에 한 이야기입니다. 산호맹 사건과 관련해서 자신은 28년 동안 한 번도 이 사실을 숨긴 적이 없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산호맹 활동 자랑스러워하지도 부끄러워하지도 않는다고 이야기했습니다. 20대 청년 조국은 부족하고 미흡했다. 하지만 뜨거운 심장이 있었기 때문에 국민의 아픔과 같이 하기 위해서 노력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조국 후보자의 이야기 여러분께 자세히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다음 두 번째 키워드입니다. 네, 조국 후보자의 이야기와 연관이 있는 말이죠. 산호맹. 어떤 말의 줄임말인지 아십니까? 남한 사회주의 노동자 동맹을 줄여서 산호맹이라고 합니다. 산호맹 사건, 국가보안법 위반 사건이기도 하지요. 산호맹 사건이 도대체 뭐길래 조국 후보자에게 기자들이 자꾸 질문하고 조국 후보자도 인사청문회에서 다 이야기하겠다고 하다가 오늘 아침 출근길에 이 얘기를 한 걸까요? 산호맹 사건 여러분께 상세하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오늘의 마지막 키워드입니다. 허본좌. 본좌. 시청자 여러분 혹시 어떤 말인지 아십니까? 인터넷상에서 자신을 높여 부르는 말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본좌라는 단어를 자신에게 스스로 붙인 사람이 있죠. 기억하시겠습니까? 바로 허본좌 허경영 씨입니다. 또다시 대통령에 도전하겠다고 선언했고 국민혁명당인가요? 이런 당을 만들었다고 대외적으로 발표를 했는데 국민혁명당 공약 어제 SNS를 통해서 일부 돌기도 했는데 그야말로 황당한 공약이 다시 한번 그대로 담겼다 이런 이야기들이 나오더군요. 과연 어떤 공약들인지 여러분께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정치 오프너 순서 본격적으로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여러분께 말씀드릴 일이 있습니다. 잠시 뒤 오후 2시 반부터 국회에서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가 대국민 담화를 발표한다고 합니다. 제1야당 대표가 광복절 전날 대국민 담화를 발표하는 것 대단히 이례적인데요. 현장을 연결해서 어떤 이야기가 나올지 좀 시간이 길게 되면은 가장 핵심적으로 이야기하고 싶어하는 부분, 앞부분, 혹은 중간 부분, 혹은 마지막 부분을 나눠서 여러분께 실시간으로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오늘의 첫 번째 키워드, 숨긴 적 없다는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의 이야기로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장관 후보자가 되고 나니 과거 독재 정권에 맞서고 경제민주화를 추구했던 저의 1991년 활동이 2019년에 소환되었습니다. 저는 28년 전 그 활동을 한 번도 숨긴 적이 없습니다. 자랑스러워하지도 않고 부끄러워하지도 않습니다. 20대 청년 조국, 부족하고 미흡했습니다. 그러나 뜨거운 심장이 있었기 때문에 국민의 아픔과 같이 하고자 했습니다. 앞으로도 그럴 것입니다. 더 상세한 내용은 국민의 대표 앞에서 소상히 밝히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법무부 장관 후보로서 그거에 대한 반성이 없는 거에 대한 비판도 좀 있거든요. 이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 사법부 판결은 존중하고요. 그 사법 판결문을 보시면 저의 입장이 나와 있습니다. 사법부 판결은 존중하고요. 이상일 전 국회의원, 강선우 전 더불어민주당 부대변인, SBS 박문신 논설위원과 함께합니다. 세 분 어서 오십시오. 예, 안녕하십니까. 조국 후보자가 인사청문회 때 다 이야기하겠다고 하더니 어제는 이렇게 이야기했거든요. 할 말은 많지만 인사청문회 때 국민의 대표 앞에서 이야기하겠습니다. 그런데 오늘 왜 이야기를 한 거죠? 일단 그 산호맹 사건, 정확하게 얘기하면 이제 산호맹 산하에 있던 남한사회주의 연구원 활동인 거죠. 과학원이요? 이것 때문에 남한사회주의 과학원 예. 활동인데 이제 이것에 대해서 어제부터 야권이 본격적으로 이제 문제 제기를 하니까 전혀 얘기 안 하고 넘어가고 있는 것보다는 여기에 대한 입장을 아주 단초 형식으로라도 밝히는 게 좋겠다 해가지고 얘기를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요약하자면은 자랑스러워하지도 부끄러워하지도 않는다 해놓고 그 뒤에 20대 청년으로서 부족하고 미흡했다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이 산호맹 사건과 관련돼서 엮였던 혐의들, 다시 말해서 노동자 존의정당의 폭력적 혁명에 의한 변혁, 이 부분에 대해서는 20대로서 부족하고 미흡했다라는 부분으로 좀 한 발 빼고, 그러면서 동시에 그때의 그것은 어떤 뜨거운 심장이라는 단어로다가 치환하는 그런 화법을 이렇게 사용하면서 여기에 대한 뭐랄까요, 개인적인 견해, 어떻게 보면 그러니까 초기적 단계의 대응인 거죠. 그걸 아마 의사를 밝힌 것이 아닌가 그렇게 해석이 됩니다. 예. 자랑스러워하지도 부끄러워하지도 않는다. 저는 이 대조가 되는 표현에서 부끄러워하지도 않는다에 더 방점이 있는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듭니다. 일단 본인은 그쪽에 더 무게를 두지 않았나 싶은데 그걸 자랑스러워한다고 할 수는 없을 거고요. 지금 상황에서. 당시 산호맹 사건은 어찌됐든 1심, 2심 다 유죄 나왔고 대법원에서 확정 유죄 판결이 이루어졌고 본인이 활동했던 남한사회주의 과학원 이 활동은 이적단체 활동으로 대법원에서 이제 판결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그걸 자랑스럽다고 할 수는 없고 이분이 2심 재판 때 형량이 1심보다 감경이 되거든요. 그거는 이제 본인이 그때 사회주의 과학원 활동을 후회한다, 반성한다 이런 취지의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이제 형량이 감경이 됐기 때문에 그에 대해서 본인이 자랑스러워한다 하기는 어려울 겁니다. 그러나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숨기지 않아왔다. 이제 이런 이야기를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저 사건은 숨길 수도 없는 사건이죠. 그런데 당시 노태우 정부 상황에서 독재 정권에 맞서는 방식은 여러 가지가 있을 겁니다. 그러나 대한민국 체제를 부정하고 그 체제를 전복하려고 한 점은 틀림이 없거든요. 그 점이 유죄 판결을 났기 때문에 그거는 문제가 될 수 있다고 보고, 그리고 이분이 이제 본인은 오늘 말할 때 이 경제 민주화를 추구했던 그런 당시에 그런 정신도 강조를 했는데요. 근데 그때 경제 민주화, 지금은 일종의 포장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그 산호맹 사건의 핵심은 재벌 재산 몰수, 토지 무상 분배 등등해서 자본가에 대한 이 계급 전쟁이라고 했거든요. 그런 맥락에서 활동을 했기 때문에 그거를 경제 민주화로 포장하는 건 저는 이해하기 어렵다 이런 생각입니다. 예. 조국 후보자가 어쨌든 산호맹 사건에 대해서 법무장관 후보자가 된 다음에 처음으로 공식적으로 언급을 한 거예요. 우리 강선우 전 부대변인은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저는 자랑스럽지도 않고 부끄럽지도 않다. 이 한 문단에 모든 게 다 추락이 네. 되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자랑스럽지 않다고 이야기를 한 거는 이제 법무부 장관으로서 법을 집행한 어떤 수장으로서 충분히 그 법률적 판단을 존중을 한다 그런 의사를 내비친 걸로 보이고요. 그리고 부끄럽지 않다는 건 이 산호맹 사건을 전체적으로 입체적으로 봤을 때 본인이 거기에 참여할 수밖에 없었던 어떤 시대적 상황이나 아니면 동기나 그리고 그 안에서 했던 어떤 실질적인 행위를 다 통틀어서 지금의 조국이 당시 20대 조국한테 보내는 어떤 뭐 평가나 위로 같은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전 청문회를 통해서 그렇다면 그때의 생각과 지금의 생각이 어떻게 달라졌는지 그런 거를 더 묻는데 좀 초점을 맞춰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 조국 후보자가 밝혔듯이, 그러니까 여기서는 굉장히 간단하게 전체적인 총론만 이야기를 하고 청문회를 통해서 더 깊이 있게 밝혀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예. 조국 후보자가 이렇게 산호맹 사건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 중에 하나는 제1야당인 자유한국당에서 산호맹 사건을 고리로 조국 후보자를 강하게 비판하고 있기 때문인데요.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 얘기 들어볼까요? 더욱이 조국 지명자는 과거 남한사회주의 노동자동맹 산호맹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남한사회주의 노동자동맹 관련 사건으로 실형까지 선고받았던 사람입니다. 산호맹은 어떤 단체인가? 무장봉기에 의한 사회주의 혁명 달성을 목표로 폭발물을 만들고 무기 탈취 계획을 세우고 자살용 독극물 캡슐까지 만들었던 반국가 조직이었습니다. 산호맹, 과연 조국 전 수석이 이 일들에 대해서 자기 반성을 한 일이 있습니까? 아무리 세상이 변했다고 해도 국가 전복을 꿈꾸는 조직에 몸담았던 사람이 법무부 장관에 앉는 것이
도대체 말이 되는 이야기입니까? 국가 전복을 꿈꿨던 조직에 몸담았던 사람이 법무부 장관에 앉는다는 것이 도대체 말이 되는 이야기입니까? 조국 후보자를 자유한국당이 어쨌든 앞으로 인사청문회에 참여하더라도 집중적으로 공격할 것이다. 충분히 예상되는 대목이네요. 예, 그렇습니다. 어차피 지금 자유한국당 기준으로 봤을 때 이른바 청문회 집중 대상으로 삼고 있는 것이 뭐 조국 법무장관 후보자 그리고 한상혁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 후보 이렇게 두 명인데 그 중에서도 특히 이제 조국 법무장관과 관련해서는 여러 가지 어떤 그 야당과의 정치적 설전 뭐 이런 것들 또 과거 경력 이런 것들 가치 전쟁 뭐 이런 것들 관련해 가지고 여러 가지 그 검증할 것들이 많다라고 생각을 하고 또 이 부분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뭐랄까 당력을 집중한다 그럴까요? 그런 청문회를 예고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굉장히 좀 뭐 국민들의 관심도 높아지는 청문회가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예. 자유한국당이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 뭐 보이콧하겠다 이런 이야기까지 나오고 있는데 실제로 거부할지는 아직까지 확정되지는 않았고요. 인사청문회에 참여해서 조국 후보자를 집중적으로 공격할 것이다. 이런 대목은 충분히 예상할 수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면 처음에 예고해드린 대로 국회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의 대국민 담화. 제1야당 대표가 광복절 전날 대국민 담화를 발표한 전례를 찾아보기가 쉽지 않은데 황교안 대표가 과연 어떤 이야기를 하는지 여러분께 실시간으로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연설문 내용이 좀 긴 것 같아서 저희가 앞부분 그리고 마지막 부분을 여러분께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황교안 대표의 대국민 담화 직접 들어보시죠. 오늘을 이기고 내일로 나아가겠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자유한국당 대표 황교안입니다. 내일은 74주년을 맞는 광복절입니다. 제국주의 일본으로부터 나라를 되찾은 크고 감격스러운 광복의 날입니다. 피와 땀으로 싸워 조국의 독립을 쟁취하셨던 순국 선열들께 마음 깊이 경의를 표합니다. 질곡의 세월을 이겨내신 독립유공자와 유가족 여러분들께도 감사와 존경의 말씀을 드립니다. 국민 여러분, 1945년 우리 민족은 하루밤 사이에 운명이 바뀌었습니다. 74년 전의 오늘은 암흑의 일제강점기였습니다. 하지만 74년 전의 내일은 빛을 되찾은 조국 광복의 날이었습니다. 그 참담하고 혹독했던 오늘을 이겨냈기에 영광과 환희의 광복을 맞을 수 있었습니다. 지금 대한민국의 오늘도 참으로 불안하고 힘들고 고통스럽기만 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힘을 모아 다시 한번 함께 뛸 수 있다면 우리의 내일은 분명 달라질 것입니다. 저는 이번 광복절이 우리 대한민국의 내일을 바꾸는 역사적 전환점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저는 국민 여러분께 희망과 번영의 새로운 대한민국에 대한 저의 꿈을 말씀드리고 그 길에 우리 모두 함께 나아가기를 호소드리기 위해서 이 자리에 섰습니다. 국민 여러분, 지금 대한민국의 현실은 참으로 암담합니다. 경제는 사면초가입니다. 민생은 파탄지경입니다. 안보는 고립무원입니다. 무엇보다도 우리 국민들의 마음에서 꿈과 용기라는 단어마저 사라져가고 있습니다. 경제가 무너지면서 청년들은 일자리를 찾지 못해 좌절하고 있습니다.
가장들은 일터에서 쫓겨나 절망하고 있습니다. 국정이 과거에 매몰되면서 미래와 희망을 이야기하는 목소리는 사라졌습니다. 상대를 향한 증오와 사회적 갈등이 증폭되면서 국민의 성장 에너지가 소멸되어 가고 있습니다. 어느 국가, 어느 정부든 국민의 삶을 풍요롭게 만들고 국가를 안전하게 지키면서 모두가 행복한 나라를 만드는 것, 바로 이것을 국가의 국정의 목표로 삼아야 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목표를 이루어 나가기 위해서 가장 적합한 방법과 길을 찾는 것이 대통령과 정부의 역할입니다. 문재인 대통령과 이 정권이 과연 그 역할을 제대로 하고 있는지 되묻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황교안 대표의 대국민담화 앞부분을 여러분께 실시간으로 전해드렸습니다. 문재인 정부가 과연 제 역할을 하고 있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 이런 문제 제기를 앞부분에서 강하게 하고 있네요. 마지막 부분에서는 과연 어떤 부분을 강조할지 마지막 부분 이야기할 때 또다시 현장을 실시간으로 연결해서 여러분께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는 조국 법무장관 후보자 산업행 사건으로 다시 돌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가 국가 전복을 꿈꾸는 조직에 몸담았던 사람이 과연 법무부 장관 자리에 앉는다는 게 말이 되느냐 이렇게 강하게 비판을 했었죠. 오늘 아침 민주당 회의에서 황교안 대표의 이 발언을 반박하는 발언이 나왔습니다. 산업맹 사건과 관련된 낡은 색깔론 카드를 다시 꺼내든 것을 보면서 과연 황교안 대표는 어느 시대를 살고 있나 하는 의구심이 듭니다. 가입 여부를 떠나서 산업맹 활동을 했던 사람들은 2008년 이명박 정부 시절에 민주화운동보상심의위원회에서 민주화운동 관련자로 인정받았습니다. 이미 자신들이 책임졌던 정부에서도 역사적 평가를 달리 내린 바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문제 제기하는 것은 누워서 침 뱉기에 불과합니다. 새누리당은 다 아시다시피 2012년 총선에서 당시 산업맹의 대표 인물격이었던 사람을 영입하려고까지 했습니다. 그때는 아무 문제 없고 지금은 문제가 된다는 것인데 이것은 전형적인 내로남불이라 할 수 있습니다. 전형적인 내로남불이다. 2012년 총선에서 산업맹의 대표격인 인물을 영입하려고도 했다. 이상일 전 의원 혹시 누군지 아시겠습니까? 제가 기억하기로는 그 백태웅 네, 저도 그렇게 들었습니다. 화의대학의 지금 로스쿨 교수죠. 사실 산업맹 사건의 시인 박노해 씨와 함께 주역이죠. 그런데 어느 정도 무게를 가지고 본격적으로 당시 추진했는지는 제가 당시 대변인으로 활동했는데 선대위 때 큰 기억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아이디어 차원에서 이야기가 나왔던 것 같고 이제 언론이 먼저 썼고요. 그래서 그분이 또 고사를 했던 그런 게 있는데 굉장히 무게를 갖고 뭐 중점적으로 그분을 영입하려고 추진했는지는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지는 않았던 것 같은데 당시 그분을 영입을 해서 문재인 당시 후보와 아마 이렇게 경쟁을 하도록 했던 그런 구상은 있었던 걸로 기억을 하고요. 그 박주민 의원 이야기. 근데 황교안 대표가 색깔 이렇게 비판을 지금 하고 과연 법무부 장관 자격이 있느냐 이런 이제 의문을 제기를 하는데 그걸 색깔론으로 이렇게 비판한다는 건 잘 납득이 안 된다. 그러니까 일종의 지금 민주당은 색깔론을 정가의 보도처럼 쓰고 있는데 충분히 황교안 대표가 산업맹 사건과 관련해서 조국 지금 후보자의 당시 경력과 또 유죄 판결을 가지고 법무부 장관으로서 문제제기 과연 자격이 있느냐 문제제기 할 수 있는 거죠. 왜냐하면 지금 우리 대한민국은 자유민주주의 체제와 시장 경제를 근본으로 하고 있는데 당시 사건은 그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부정하고 그걸 전복하려고 했고 이미 말씀드렸지만 뭐 재벌 재산 몰수, 토지 무상 분배 이거는 사유재산의 근본을 훼손하는 거기 때문에 저런 문제 제기는 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요. 또 알겠습니다. 한 말씀만 더 드리겠습니다. 내로남불 이야기하는데요. 2011년에 이명박 대통령이 본인의 민정수석으로 있던 권재진 그분을 장관으로 임명하려고 했을 때 민주당 어떻게 비판을 했습니까? 그러면 지금 똑같은 상황에 그때도 총선 1년 앞두고 그랬는데 그렇다면 야당은 내년 총선에 법무부 장관이
정말 중립적으로 선거 관리도 해줘야 되는 책무가 있는데 대통령의 비서를 법무장관으로 한다. 그럼 야당은 당연히 우려할 수밖에 없다 이런 생각합니다. 색깔론이다라고 하는 박주민 민주당 최고위원의 이야기를 동의할 수 없다고 말씀하셨는데 강소연 전 부대변인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색깔론입니까 아닙니까? 전 야당에서 그 법무부 장관 후보자에게 그 당시 연루됐던 사건에 대해서 현재의 생각이나 아니면 그때와 지금의 생각이 어떻게 다른지 보는 시각 같은 건 충분히 따져 물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황교안 대표가 문제를 제기한 방식은 법무부 장관으로서 안 된다라고 못을 받고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거기에 또 문제점이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이게 자유한국당의 어떤 전략적인 관점에서도 이게 과연 황교안 대표가 이 문제를 제기하는 게 맞나 저는 상당히 의문이 들거든요. 그럼 황교안 대표가 이 문제를 제기하면은 이게 사건이 입체적으로 보인다기보다 이제 공안검사 프레임에 다시 또 걸려들게 됩니다. 본인들 스스로. 그리고 또 한 가지 이 문제를 다시 끄집어낸다면 그 당시 그 가담했던 연루가 됐던 조국 지금 현재 후보자의 문제뿐만이 아니라 이 사건 전체를 국민들이 보게 되는 것이죠. 그렇다면 이 사건이 일어나게 된 시대적 상황이나 배경, 거기에 참여하게 된 동기, 그리고 수사의 과정에서 반인권적인 행위, 그리고 판결의 내용을 다 보게 되거든요. 그렇다면 과연 이 모든 게 입체적으로 집중적으로 조명되는 게 전략적으로 자유한국당에 유리한가? 저는 거기에서도 의문입니다. 색깔론이라고 하는 지적에 대해서는 동의하시는 겁니까? 아니요, 동의하지 않습니다. 색깔론, 아니 그러니까 자유한국당이 색깔론을 내세워서 조국 후보자를 압박하고 있다라고 하는 박주민 의원의 이야기는 동의하지 않는다는 말씀이세요? 아니, 지금 흑백 색깔 논리로 예. 가고 있지 않습니까? 예. 황교안 대표가. 예. 그러니까 입체적인 역사적인 사실을 갖다 굉장히 평면적으로 단순화시켜서 이야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황교안 대표의 어떤 한계인 것이죠. 예. 어쨌든 민주당에서는 자유한국당의 문제 제기에 대해서 색깔론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그러면 산호맹 사건이 도대체 어떤 사건인지 시청자 여러분 혹시 기억을 하실지 모르겠습니다. 1992년 5월 15일, 1992년이라고 한다면은 노태우 정부 마지막 해일 것 같은데요. 이때 정영근 당시 안기부 국장의 발표 내용 여러분과 함께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국가안전기획부는 오늘 남한사회주의 노동자동맹 중앙위원장 박태웅 씨 등 체포된 핵심 간부 39명에 대한 수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안기부는 산호맹이 학원과 공장을 혁명의 요새로 삼기 위해 대기업 공장과 대학의 1,500여 명의 핵심 조직원들을 침투시킨 것으로 드러났다고 발표했습니다. 양윤석, 신경렬 두 기자의 보도입니다. 국가안전기획부는 오늘 산호맹은 마르크스 레닌 노선을 표방하며 남노당에 매그리어 남한사회주의 노동자당의 건설을 꾀해온 것으로 드러났다고 발표했습니다. 사회주의 혁명을 완수한다는 목표 아래 철저히 훈련된 핵심 조직원과 지지 협조자 등 3,500명의 세력을 확보하고 이들을 전국의 주요 공장과 학원에 침투시켜 공장과 대학을 혁명의 요새화하여 결정적 시기에 폭력혁명 계획을 실천하고 있는 남노당 이후 최대 규모의 사회주의 혁명 지하 조직임이 밝혀졌습니다. 정영근 전 의원의 안기부 당시 모습을 오랜만에 보게 되네요. 저런 발표가 저 당시에는 참 많았었죠, 박문신 의원? 저렇게 일종의 공안 사건 발표하고 나면은 마치 대한민국 사회에 정말 간첩들이 또 북한의 사회주의 노선에 동의하는 사람들이, 동조하는 사람들이 저렇게 많은가라고 많은 국민들이 걱정하기도 했었는데 산호맹 사건 뭐 간략하게 한번 요약해 볼까요? 일단 산호맹 사건은 굉장히 특이한 사건이죠. 뭐냐면 그 운동권 계열로 따지면 PD, 다시 말해 민주 계열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한 건데 자생적 사회주의 혁명 조직입니다. 그러니까 통상적으로 이게 간첩 사건 뭐 이렇게 낼 때는 보통 운동권 조직으로 보면 NL 조직, 다시 말해서 민족해방 주체사상파 그룹들이 하다 보니까 자연히 뭐 북한과의 이론적 연계라든가 아니면 또는 조직적인 간접적인 연계 뭐 이런 것들 때문에 간첩 사건으로 비화가 되는 경우가 많은데. 요거는 당시 그 자발적 사회주의 운동을 위한 혁명 조직 이렇게 분류가 됐었거든요. 그래서 혁명 사건, 그러니까 공안 사건치고는 좀 상당히 좀 특이한 그 당시 기준으로 봐도 좀 그런 것이었고, 그리고 이제 핵심 인물들이 아까 뭐 이상일 그 의원님 말씀하셨습니다만은 이제 그 노동의 새벽으로 잘 알려진 시인 박노해 씨, 본명 박기평이고, 그다음에 이제 학생 조직 관련해서 이제 백태웅 씨가
이제 상임위원장을 맡으면서 이제 주도적인 역할을 했었고 조직 개혁을 많이 했던 분 중에 그 남기현 씨라고 있습니다. 남진현 씨라고 잠시만요. 있습니다. 일단 예, 이 두 핵심적인 인물이 어떤 형을 받았는지를 시청자 여러분께 좀 설명을 하고 넘어가는 게 좋겠습니다. 예, 최종적으로 박노해 씨는 1심과 2심 대법원 모두 무기징역 선고받았고요. 백태웅 씨는 1심 무기징역, 2심에서는 징역 15년 감형됐고 복역하다가 1999년 3월 1일자로 특별 사면 복권됐다. 저는 1998년 광복절 특사 때 석방되고 사면 복권되지 않았나 싶은데 지금 자막에는 1999년 3월 1일자로 나가는데 저게 두 맞습니까? 사람이 특별 사면된 예. 거는 98년 광복절 특사가 예, 맞고요. 광복절 특사가 맞죠. 그리고 이제 산호맹 사건 관련자에 대해서 전원에 대해서. 일괄적으로 예. 사면 복권이 이루어진 것이 99년 DJ 정부 때죠. 예. 그때 3월 1일자로다가 일괄 사면 복권이 이루어지죠. 그리고 2008년에 이제 산호맹 관련자 중에서 몇 명, 그러니까 박노해, 그리고 백태웅, 그리고 그 외에 한두 명이 더 있었던 걸로 기억이 되는데 이 사람들의 경우에서는 당시 그 총리실 산하 민주화운동 관련자 명예회복심의위원회에서 두 사람에 대해서는 민주화운동 인사 지정이 이루어졌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 박노해 시인 화면에 나오고 있습니다만은 복권되고 이렇게 민주화운동 인사 지정을 받았는데도 과거를 팔아서 나는 오늘을 살지 않는다 해가지고 보상금을 거부해서 화제가 되기도 했었고 실제로 박노해 시인은 그 뒤에 어떤 그 폭력혁명 이런 것이 아니라 새로운 사상과 새로운 혁명의 길을 찾아 나서겠다 해서 어떤 그 가난과 분쟁 지역 이런 데를 다니면서 평화 활동을 하거나 최근에 뭐 사진전을 열거나 뭐 이런 활동을 많이 하고 사진 에세이집도 최근에 냈던 걸로 기억이 돼요. 그때 그 제목이 다른 길 이렇게 돼 있어서 굉장히 복합적인 의미를 함축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도 했고요. 지금은 지금 알겠습니다. 백태웅 씨의 화면이 좀 나오고 예. 있는 장면입니다. 백태웅 씨가 지금 조금 전에 화면에 나왔고요. 서울법대 81학번 조국 법무장관 후보자의 법대 1년 선배입니다. 고향도 같고 동아리도 같이 했고 그래서 가까이 지냈는데 백태웅 선배의 제안을 내가 기본적으로 동의하는 사안이었기 때문에 활동에 참여하게 됐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그러면 조국 법무장관 후보자는 산호맹 사건과 어떤 관련이 있었던 겁니까, 박문지면? 일단은 저게 사건이 이제 92년도에 검거 과정이 쭉 네. 이루어지다가 그 뒤에 이제 후속 수사를 하면서 이 산호맹의 산하기관이 몇 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론적 기초를 제공했던 것이 지금 이제 조국 후보자가 관여돼 있다고 알려져 있는 남한사회주의 과학원이 있고 저 대학가에서는 그때 민학연이라고 그랬죠. 민주주의 학생연맹이라고 하는 조직이 따로 있었는데 여기에서 이제 이론 제공을 했다 하는 것이고 이때 이제 대법원에서의 최종 재판장이 누구였냐면 이용훈 대법관이었어요. 노무현 정부 때 대법원장을 지내셨던 분인데 이때 그 대법원 판결문 중에 하나가 남한사회주의 노동자당의 성격과 임무를 제공했다 이렇게 그 대법원 판결이 돼 있고 오늘 아마 그 조국 수석이 인사청문회를 준비를 하면서 들어가면서 했던 얘기 중에 기자 질문 중에서 사법부 판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느냐 했을 때 존중한다 이렇게 얘기한 것이 요 이용훈 대법관의 이 판결 자체 이것은 객관적으로 받아들인다 하는 뜻이 아닐까 하는 추정을 좀 해봤습니다. 예, 사과원은 단순한 사회주의 이론에 관한 학술 연구단체가 아니라 반제, 반독점, 민중민주주의 혁명을 통한 노동자 계급 주도의 사회주의 국가 건설을 주장하는 정치적 단체다. 항소심에서 징역 1년으로 감형되긴 했지만 집행유예 2년, 대법원에 상고를 했는데 대법원 판결문 보면은 상고를 기각한다라고 하는 그 주문을 제가 봤습니다. 조국 후보자 당신은 피고인인데 피고인이 사과원에 가입하고 그 설립 목적과 같은 주장이 게재된 표현물을 제작, 판매한 행위는 헌법이 보장한 양심 사상의 자유, 표현의 자유, 결사의 자유의 범위 내에 속하는 것으로 볼 수 없어서 국가보안법 7조 3항 5항에 의하여 처벌한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서론과 같은 법리 오해의 위법이 없다. 피고인 조국의 상고 논지는 모두 이유가 없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조국 후보자가 산호맹 사건과 관련해서 결국 유죄를 확정받았는데 그다음에 국제 애니스티에 의해서 양심수라고 하는 평가를 받기도 했었고 양심수로 선정이 되기도 했었습니다. 잠시 뒤에 조금 전에 화면에 많이 나왔던 백태웅 씨 있지 않습니까? 지금은 하와이대 인권법 교수로 활동하고 있는데 백태웅 씨가 주영진의 뉴스브리핑에 출연해서 산호맹 사건에 대해서 이야기했던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께
하겠습니다. 그 전에 다시 국회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는 당의 혁신, 정치, 개혁 등의 변화와 혁신이 필요합니다. 이 부분에 관해서는 아까 말씀드린 몇 가지 과제와 함께 추후에 가급적 빠른 시간 안에 자세하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국민 여러분, 현 시기 국가적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5가지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는 국정 운영의 대전환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대전환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지금 문재인 대통령과 이 정권은 실패했습니다. 대한민국을 잘못된 길로 끌고 가고 있습니다. 국정의 목표도 국정 운영의 과정도 올바른 궤도에서 벗어나 있습니다. 우리가 지켜온 소중한 가치들을 하나씩 무너뜨리고 있습니다. 자유민주주의는 퇴행하고 있고 시장경제는 내리막길을 가고 있습니다. 이 정권이 말하는 민주주의부터 우리의 헌법 정신인 자유민주주의와는 사뭇 다릅니다. 대통령과 청와대가 모든 권력을 움켜쥐고 자유민주주의의 기본 정신인 삼권 분립마저 흔들리고 있습니다. 반시장, 반기업, 좌파 포퓰리즘 정책으로 시장 경제의 기반까지 무너뜨리고 있습니다. 기업의 이윤 추구를 죄악시하고 시장 구석구석까지 정부가 개입해서 모든 것을 좌지우지하려 하고 있습니다. 통일의 지향점 역시 많은 국민들의 생각과는 달라 보입니다. 자유민주주의를 북녘 땅까지 확대해서 북한의 동포들이 압제에서 벗어나 자유, 인권, 풍요를 누리도록 만드는 것이 우리가 바라는 진정한 통일의 출발점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문재인 정권의 통일 정책에는 북한 체제 변화에 대한 어떠한 비전도 보이지 않습니다. 5년 단임 정권이 영속해야 할 대한민국의 체제를 바꾸려 하다가 지금의 국가적 대위기를 불러오고 있는 것입니다. 이대로는 안 됩니다. 이제라도 대한민국을 대전환해야만 합니다. 저와 우리 당은 국정의 대전환을 이루기 위해 모든 것을 걸고 싸워 나갈 것입니다. 하지만 지금이라도 이 정권이 잘못을 바로잡고 정책 대전환에 나선다면 어떠한 정치적 고려도 없이 적극적으로 협력할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도 경제를 일으키고 안보를 지켜낼 우리 당의 구체적 정책 대안들도 하나하나 조속히 내놓을 것입니다. 2020 경제 대전환 프로젝트와 새로운 외교 안보 정책이 완성을 목전에 두고 있습니다. 현장의 여론을 수렴하고 전문가들의 지혜를 모아서 정책 대안 하나하나를 꼼꼼하게 준비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건강한 정책 경쟁이 가능하려면 대통령과 이 정권의 무모한 고집부터 버려야 합니다. 지금 대한민국을 둘러싼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 이 정권 마지막 부분에 보면은 문재인 정부가 잘못된 고집을 꺾어야 한다 이렇게 주장하는 대목도 있습니다. 황교안 대표의 연설 거의 마지막 부분입니다. 이제 잠시 뒤면은 연설이 모두 끝날 텐데요. 황교안 대표의 대국민담화 여러분께 앞부분과 끝부분 핵심적인 부분을 여러분께 전해드렸습니다. 저희는 다시 산호맹 사건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고해드린 대로 산호맹 사건의 핵심 인물이었던 백태웅 씨가 산호맹 사건에 대해서 주영진의 뉴스브리핑에 나와서 이야기했던 대목을 여러분께 보여드리겠습니다. 산호맹 사건 어떻게 지금 기억하고 계십니까? 6년 넘게 독방에서 수감 생활까지 하셨는데 지금 후회하십니까? 후회 전혀 안 하십니까? 상당히 어려운 질문입니다. 대답하기에.
저 자신 뭐 후회하냐고 물어보셨는데 별로 후회하지는 않습니다. 특히 저에게 있어서 그 80년대란 건 이 한국 사회의 민주주의나 자유나 평등 또 통일의 문제까지 모든 한국 사회가 안고 있는 제 문제들이 한꺼번에 던져지고 또 그 부분에 대한 한국 사회가 서 있는 지점과 미래가 어디로 가야 될지에 대한 답을 요구하고 또 모색하던 질풍노도의 시대였다고 생각하고요. 저희 산호맹에 함께 했던 분들도 사실 큰 흐름 속에 한국 사회의 민주화 운동에 아주 치열하게 자신을 던진 한 그룹이라고 생각하고요. 그런 의미에서 저희는 저 자신은 적어도 그 활동에 대해서 아주 자랑스럽게 생각합니다. 후회하지 않는다. 적어도 백태웅 교수 자신은 그 활동에 대해서 자랑스럽게 생각한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민주화에 기여했다라고 자평을 하고 있고요. 저 당시 제가 조국 민정수석도 산호맹 사건과 연루돼 있지 않았느냐 이렇게 물어봤었습니다. 조국 지금의 법무장관 후보자에 대해서 대학교 고향 동아리 1년 선배인 백태웅 교수는 어떤 이야기를 했을까요?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도 당시 혹시 같은 사건에 연루돼서 구속됐던 적이 있지 않습니까? 아주 준수한 외모에 굉장히 반듯한 후배였고요. 또 지금도 사실 개인의 사사로운 이익보다는 공적인 그 이익과 공공선을 위해서 자신을 언제든지 던질 수 있는 사람으로 전 참 존경하고 또 훌륭한 그 심성과 자질을 가진 후배로 항상 봐왔고요. 마침 청와대에서 지금 중요한 일을 맡고 있으니까 굉장히 자랑스럽게 생각하고 이 청와대에서 현재 하고 있는 일을 잘 해주고 또 앞으로 가능하면 더 큰 다른 많은 역할을 해줬으면 좋겠다고 기대를 하고 성원을 보내고 있습니다. 네. 기대를 하고 성원을 보내고 있다. 백태웅 교수 이야기를 강선우 전부대변도 잘 들어보셨을 텐데요. 네. 산호맹 사건의 핵심 참여자가 회고하는 산호맹 사건 또 조국 법무장관 후보자에 대한 평가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그러니까 이 사건을 어떤 판결이랑만 연결시켜서 생각할 수는 없는 것 같습니다. 그 당시 시대적 상황도 봐야 되고요. 그리고 시간이 조금 흐른 후에 국제사회에서 또 어떻게 평가를 하고 있나 그 부분도 분명히 잘 들여다봐야 될 것 같습니다. 저는 사실 산호맹 사건 이 자체가 있었을 때 저만 해도 초등학생이었거든요. 그래서 예. 이 사건 자체에 대한 이해가 없었는데 이제 이번에 그 조국 후보자 관련돼서 논란이 되면서 좀 꼼꼼하게 들여다보고 공부를 하게 됐는데요. 그런 면에서는 저는 긍정적인 면은 있다고 생각합니다. 국민 여러분들께서 이것에 대해서 더 자세하게 알게 되고 그리고 각자 나름의 평가를 하게 된다는 거는 긍정적인 면인데 근데 다만 이게 이 사건이 논란이 된 이유가 이제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되면서 논란이 되고 있지 않았습니까? 그렇다면 이게 법무부 장관을 청문하는 그러니까 심사하는 그런 자리에서 이 사건만 너무 또 집중을 받는 것이 아닌가. 검찰 개혁에 대한 어떤 비전이 아닌 정책적인 면 그리고 그 업무 수행 능력에 대해서 조금 더 초점을 맞출 필요도 있지 않나. 그런 면에서는 좀 아쉽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말이죠. 물론 자유한국당이 조국 후보자가 민정수석에 임명됐을 때도 이 사건을 언급하긴 했었는데 그대로 넘어갔는데 인사청문회가 있고 없고 차이가 큰 겁니까? 박문식이면? 자유한국당의 저런 공세를 보면 말이죠. 예, 그렇다고 봐야죠. 그리고 일단 기본적으로 조국 이제 후보자와 관련된 이슈가 이제 여러 가지가 있지 않습니까? 우선 기본적으로는 민정수석 시절에 있었던 걸로 돌아가면은 어떤 인사검증 실패 문제라든가 아니면 김태우 특별감찰반원이 폭로했던 것으로 야기된 어떤 민간인 사찰 의혹 논란 이런 것들도 있을 수가 있고 개인적인 검증으로 들어가게 되면은 재산이 지금 55억으로 신고가 됐는데 이 55억 원의 어떤 재산 내역과 형성 과정 또 본인이 일정 부분 해명은 하고 있습니다만은 논문 표절 논란 또 위장 전입 논란 특히 이제 자녀의 외교 문제, 다시 말해서 외고에 들어가 놓고 그 다음에 문과가 아닌 이과, 공대로 갔다가 공대에서 다시 의학전문대학원으로 전환하는 과정. 다시 말해서 조국 수석이 교육 문제를 얘기하면서 이것만은 꼭 하지 말자 이랬던 것들을 정작 본인들은 다 하나하나 해버린 어떤 말과 행동이 다른 이중성 문제. 또 그리고 어떤 자녀 학교 폭력이 연루됐을 때 그 논란 과정에서 문마 압력을 행사했다는 논란 이런 부분들이 다 아마 인사청문회의 쟁점이 될 거예요. 물론 이제 정책적으로는 검경 수사권 문제가 더 핵심적인 정책 의제가 되겠지만 근데 이런 과정에서 지금 최대 쟁점으로 부각된 것이 결국 산호맹 사건으로 지금 가고 있는데 이것은 아마
자유한국당의 황교안 대표가 공안 전문가이다 보니까 이 문제를 더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이 문제를 당 차원에서 조금 더 이슈화하려다 보니까 지금 산호맹 관련 부분이 거의 전면에 부각한 듯한 그런 느낌을 주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산호맹 사건에 대해서 말이죠. 조국 후보자가 2014년에 왜 나는 법을 공부하는가 여기에 자세하게 기재를 했는데 저는 이 마지막 부분 20대 청년족은 오늘 미흡하고 부족했다라고 기자들 앞에서 이야기하지 않았습니까? 시간을 거꾸로 돌려 백태웅 선배의 제안을 받은 순간으로 돌아간다면 어떤 선택을 했을까 고민하기도 했다. 그런데 아무리 고민해도 역시 그의 손을 뿌리치진 않았을 것 같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산호맹 사건과 관련해서 자유한국당이 국가 전복을 꿈꾸는 조직에 몸담았던 사람은 법무부 장관 자격이 없다. 이렇게 공세를 펴고 있는데 조국 후보자는 자랑스러워하지도 않지만 그렇다고 부끄러워하지도 않는다. 오늘 이렇게 공개적으로 이야기를 했고요. 민주당에서는 색깔론 공세 지긋지긋하다. 이렇게 자유한국당에 맞서고 있는 상황입니다.